유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김어준이 괜히 나 덧설렁에 불러가지고 궁금해지는 것이 세계사적 관점에서 계엄이 선포되고 결국 그게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끝이 마무리 지어지더라. 그게 궁금해졌어요. 여기 내란의 끝 K민주주의 이 책에 써놓은 내용이라서. 그래요? 그 내 책을 읽을 사람이 극히 드물거든요. 책을 줬는데도 보지도 않고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빠른 시간이 끝났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나 하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네, 많아요. 네. 80년 계엄령 선포, 이제 계엄령 전국 확대 직후에 5.18 학살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 책을 급하게 만들었어요. 요즘 급하게 책 쓰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 원래 이거 지금 쓸 책은 아니었었거든. 그 얘기를 예, 단 30분 내로. 꼭 이래. 가을이었죠, 우리? 8월 말인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령 가능성 얘기하고 경공 덧살롱에서 만약에 계엄 선포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주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윤석열의 캐릭터를 볼 때는 선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런데 선포하면 윤석열 죽는 길이다. 계엄이 성공하면 윤석열은 죽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책 안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 표현은 이제 마샬로예요. 전쟁법 또는 전시법이에요. 왕이 옛날에 장군한테 보내면서 칼 같은 거 주잖아요. 장군검이라는 칼은 이게 무슨 칼이냐면 전투하라고 주는 칼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죽여라라는 칼이에요. 너한테 모든 권리를 위임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라는 칼이거든요. 그래서 그 칼을 들고 장군이 부하들이 끌고 출정을 해서 성을 이제 함락시키는 거니까 싸우는데 사실 항복을 안 해. 그럴 때 이제 장군이 그런 포고령을 말하죠. 빨리 항복해라. 항복 안 하면 우리가 성을 함락한 다음에 성 안에 풀 한 폭에 남겨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많은 사람을 죽일 권리를 누가 줬는데 왕이 줬어요. 전쟁 상황에서는 누가는 적이고 누구를 용서하고 하는 문제들을 일일이 국가의 사법관이나 왕한테 물어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장군한테 전권을 주는 거예요. 이걸 마샬로우라고 그래요. 전쟁법이고 전시법이에요. 점령지에서 시행하는 군법이죠. 그러니까 이 마샬로가 시행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은 점령지고요. 그 지역 사람들은 포로예요. 전원 포로인 거죠. 그럼 이게 이른바 점령지에서 시행하는 전시법인데 이게 국내에서 왜 시행되어야 하느냐. 프랑스 혁명 때 처음 시행이 돼요. 기본적인 법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서로가 정당성을 주장하는 왕당파하고 공화파 사이에서 서로가 우리가 계엄령을 선포한다. 너희들은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서 이제 국내 마샬로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건데요. 한자 문화권에는 1882년에 일본이 이 마샬로를 계엄법이라고 번역을 해서 자기 법안 안에 집어넣어요. 국내에서 내전이 발생하면 일본 천황이 그걸 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대한국 국제에 처음으로 이제 고종 혼자 이걸 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으로 이제 법으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일제강점기까지 이게 시행된 적은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점령지였잖아요. 역대 조선총독은 아예 조선총독부 설치령에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조선총독은 육해군 대장으로만 임명한다. 군법이었어요. 사실은 식민지 통치법 자체가. 식민지 자체가 점령지였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는 내내 계엄령 시하나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우리나라에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이제 1948년 정부 수립되자마자 2달 뒤에 이승만이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계엄법이라는 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의 계엄법을 준용했어요. 그래서 여수 순천 뒤은 제주 4.3 사건 때 여수 순천 일대 그리고 제주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했었죠. 제주 계엄령 선포는 한 달 정도만 했다가 해제를 했는데도 제주 4.3으로 사망한 인원 수가 최소 3만 명, 좀 많이 잡으면 5만 명까지 제주도 인구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을 아이까지 포함해서 죽이는 이런 참혹한 일이 일어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 전쟁법이잖아요. 전쟁이라는 상황은 인간의 양심과 도덕률까지 무너뜨려요. 기본적인 도덕률이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제일 첫 번째 집어넣는 것이 살인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남 때리지 마라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도덕률이에요. 그런데 전쟁 중에는 살인을 많이 하면 훈장받아요.
적의 거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불질러도 훈장받아요. 살인, 방화, 강도 같은 행위들이 전쟁 시엔 그게 훈장감이 돼요. 프랑스에선 1차 대전 기념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훈장받은 범죄자들이라고 써있어요. 그 전시 상황을 실제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였단 말이에요. 제어받지 않으니까 내면의 악마성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왜? A라는 사람 손에 이제 전기장치 갖다 놓고 B라는 사람 안 보이는데 투명 유리창 놓고서 거기서 전기 자극을 가할 수 있게 해주면 처음에는 살살하다가 계속 갈수록 그 강도가 세진다고. 제어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악마처럼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5.18 때 광주에서 나타났던 일들이고요. 1952년에 이승만의 계엄 선포가 바로 지금 이번 윤석열의 계엄 선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윤석열이 이승만을 워낙 좋아했잖아요. 윤석열 정권 사람들이. 그래서 따라한 것 같아요. 전쟁 중이었으니까 계엄을 따로 선포할 필요도 없었어요. 임시수도 부산 일원에 공비가 출몰했다라고 하는, 출몰하지도 않았어요. 출몰하지도 않았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회를 점령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그중에 14명인가를 국제공산당 가입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남은 국회의원들을 협박하는데 그 협박할 때 지금 이제 극우 세력들이 하는 것처럼 백골단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때 처음 등장해요. 1952년에 이승만의 친위 쿠데타를 돕기 위해 급조된 사설 깡패 폭력 조직. 이들이 이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을 협박해서 이승만이 재선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고 이 사건 때문에 내란죄를 국회에서 만들어요.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무력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 또는 정지시키려고 하는 행위. 이때 지금 내란죄 규정이 만들어진 거죠. 요 쿠데타를 겪고 나서. 1972년에 이제 박정희가 10월 20년 뒤죠. 유신하면서 또 한 번 계엄을 선포하죠. 이것도 별 이유가 없었어요. 그 직전까지만 해도 북한하고 남북 적십자 회담 이러면서 뭐 교류가 시작되고 서로 체제 우위 뭐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통일에 대비해서 국론을 통일해야 된다. 라는 진짜 황당한 얘기를 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계엄에 관한 헌법 조항들, 국회에 해제 결의가 있으면 즉각 해제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박정희는 어떤 식으로 우회했냐면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황당무계한 제도죠. 이런 제도로 우회해버렸죠. 그래서 계엄을 해제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뒤로 긴급조치 체제가 1979년 본인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잖아요. 그 기간 중에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이제 몰아서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이라든가 수많은 용공조작 사건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다른 나라 예를 좀 들어볼게요. 1973년, 그러니까 박정희가 계엄령 선포하고 10월 유신을 감행한 그 다음 해에 칠레에서 피노체트 일당의 쿠데타가 일어나요. 어느 나라는 그래요. 계엄은 이건 계엄 사령관한테 모든 사법권과 경찰권을 위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만이, 그리고 이제 근대 국민국가 이후에 왕이 없는 공화정에서는 대통령만이 선포할 수 있게 되는데 61년 5.16도 그래서 불법 계엄이에요. 육군 소장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칠레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통령은 아엔데인데 아엔데 정권은 사회주의 칠레 노동당 출신이었고요. 근데 피노체트가 일등의 장군이 대통령을 죽이고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노동당 당원들 명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외곽 조직들 여기 소속된 사람들 한 3,000여 명을 산티아고 월드컵 경기장에 몰아넣고 그냥 죽여버려요. 76년에 아르헨티나 비델라 정권의 쿠데타는 또 끔찍했어요. 사회주의자뿐만 아니라 포퓰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패권주의자들까지 다 숙청 대상이었기 때문에 76년부터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지금 알려지기로는 한 3만여 명이 이제 사망 또는 실종했다고 그러고요. 굉장히 좀 잔혹했어요. 계엄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전쟁이라고 그래요. 총을 들고 비무장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러운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학생운동하는 사람들 또 양심적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마구잡이로 잡아서 고문하고 허위 진술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3만여 명이 되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성폭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저질러졌고 그렇게 해서 임신한 여성들의 아이를 빼앗아서 외국 기관에 입양시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오징어 게임이라는 우리 드라마에서 보듯이 사람을 반쯤 죽인 상태에서 장기 적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아르헨티나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벌어졌대요. 고문하다가 장기나 안구를 적출해서 미국이나 이런 데 팔아넘기고 시신은 헬리콥터에 실어서 바다에 그냥 수장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광범위하게 벌어져서 그 희생자 어머니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벌였고 아르헨티나 쿠데타 희생자 어머니들의 모임을
이름을 5월 광장 어머니회라고 그러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시위 벌였던 이 광장의 이름이 5월 광장이었어요. 80년 광주 자매 기련을 맺었죠. 광주의 어머니들은 이제 5월 어머니회였고 거기는 5월 광장 어머니회였고 그랬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군사 독재 정권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는 또 엄청난 피가 시민혁명이 필요했던 거죠.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민을 포로로 취급하는 것이고 전시 상태의 인간형으로 총을 쥔 자들의 성향이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과 학살과 이런 것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독재 체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땠겠느냐? 이번에 보면 이제 노상원 수첩이나 아니면 이제 그 체포 명단 보면 김어준 총수 사살 대상이었어요. 저는 이제 계엄 선포됐다는 그날 방송을 보고 1시간 정도는 실감이 안 났어요. 이 미친놈 아니야? 진짜 미쳤구만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1시간쯤 지나니까 현실 자각이 되는 거예요. 막 몸이 떨려요. 뭘 해야지? 훌륭한 분들은 국회 앞으로 뛰어갔는데 저는 가봤자 제가 뭐 도움이 되겠나 싶기도 하고 유서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뭘 써야 될지. 처자식한테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그 생각도 조금 났어요. 김어준이 괜히 나 덧설롱에 불러가지고